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네, 도시공원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지구 편을 공부하실 텐데, 그 용도지구를 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와요. 90페이지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재 90페이지 봐요. 자, 용도, 지역 등 그 밖의 행위자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토에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그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운데서 건축자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비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읽어볼까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 미칠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행비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로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도시적과 관리적은 앞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됐잖아요. 자, 근데 도시적과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즉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미세분된 경우에는 그 녹지지역 중에서 줄것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경우에는 미칠 것이죠. 관리지역 중에서 건축자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관리지역에 적용될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땅 사면은 건축자는 그중에서 건축자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그다음 이제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용도지역편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좀 더 깊은 내용은 이제 3, 4월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1페이지 용도지구편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도지구는 화면 볼까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자,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의의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의 특징하고 그리고 용도지구 분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용도지구 의의 잠깐 설명 좀 할까요? 용도지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용도지구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용도지구의 의의를 적어뒀어요. 근데 잠시 뒤에 읽어보기로 하고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자, 여기 서울이고요. 도시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직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때 주거지역은 그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독주택도 짓고 주거 용도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니까, 그리고 아파트 등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 주택단지 주변에 산이 있다면 그럴 수 있죠. 북한산 아래에도 마을이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죠? 자, 그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넘쳐버리는 주택단지가 침수될 수도 있죠.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주거지역에서는 뭐 업무용도의 빌딩이나 공장 건축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안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주거지역 위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용도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방제지구, 글자 그대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거죠. 이게 방제지구, 용도지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지정으로 공장 건축을 막아낼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 용도지역 안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주거지역 위에다가, 즉 용도지역 위에다가 부가적으로 방제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만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녹지 보존의 목적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건축전이 완화되어 있습니까? 본래부터 건축전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까? 본래부터 건축전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죠. 그럼 이제 결론. 방제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같은 용도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해요.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서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즉 재해를 예방하거나 개발 진흥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부가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용도지구가 뭐냐면은 용도지구라 하면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예를 들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주택단지 건설, 개발이 가능하지만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주택은 건축할 수 없도록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서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없도록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방제지구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하게 됩니다. 용도지구의 특징이 있죠? 용도지구의 특징. 용도지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지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지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이 먼저고 그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구가 달리 상호, 즉 용도지구끼리 중복 지정, 용도지구 간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용도지구에 의하고 그리고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여서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된 것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교재 91페이지 볼까요? 이 용도지구의 개념 자체가 2020년도, 2019년도 31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네, 이런 교재 봅니다. 용도지구의 의의, 용도지구로 하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구도 미칠 거예요. 용도지역의 제한, 이때 제한은 동그라미예요.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입니다. 이때 제한은 건축 제한입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죠. 자,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줄 것이죠.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한 지역을 용도지구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도지구의 분류예요. 용도지구 분류인데, 여러분 그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최근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3월달 되면 세 가지라고 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진짜 핵심이니까 꼭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입문과정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런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를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일단 법령상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정 용도지구죠. 법으로 이제 정한 용도지구죠. 법정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다. 이때 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획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죠. 이 법과 이 법, 국토교획법과 그리고 그 시행령을 말해요. 국토교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것, 만들어지는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로 봅니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5개는 세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법정 용도지구로 잠시 뒤에 배워요. 그리고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법령상, 법률과 시행령으로 만든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전국의 시도지사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이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 우리 지난주에 첫날 시도지사 배웠죠. 우리 국토교육급상 시도지사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만든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합니다.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즉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는 거죠. 신설 용도지구도 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고, 이 법정 용도지구 외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도지사에 서울특별시장 들어가잖아. 그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부산에도 없고 대전에도 없고 경기도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서울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이렇게 법령상 용도지구와 시도별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다. 이 목차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차를 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용도지구 분류.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상 용도지구.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때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 그리고 내용은 뭐죠? 네, 국토교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국토교획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일단은 법률로 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개를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죠? 92페이지 제일 밑에, 9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경관지구부터 시작합니다. 경관지구부터 책장 넘기면 92페이지 복합 용도지구 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묶어서 법률이라고 적으면 돼요. 법률. 91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1번 경관지구부터 92페이지 양괄호 9번 복합 용도지구까지 앞쪽으로 묶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이라고 적으세요. 법률. 법률로 몇 개를 만들었죠? 9개. 네, 그 중에서 자, 설명을 좀 할게요. 고도지구가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거의 잘 못하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인데 좀 외워두십시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뭐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가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여러분 동네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고도지구로 묶이면은 이 동네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도지구가 딱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동네에는 이 고도지구 안에서 이 동네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하여 고시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10층이다라고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하여 고시할 때 최고 한도를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해버려요. 해버리면은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10층이라면은 이 고도지구 안에 땅 사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최고 한도 10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하는 거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하여 고시해 놓고 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고도지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용도지구고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든 용도지구 상식이잖아요. 나머지 쭉 보시고 돼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8번 오십시오. 8번은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네, 특정 용도,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별히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시설의 건축을 입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유해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가 뭐냐면 이런 복합이라고 해서 한 개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 2017년도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한 6개, 7개 정도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도 정비 차원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 6개, 7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6개, 7개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죠? 복합이죠.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는 역할이 하나의 용도지구의 역할입니까? 없어진 다수의 용도지구입니까? 없어진 다수의 용도지구를 하나의 용도지구가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없어진 다수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줄 목적으로 만든 게 복합 용도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고도지구하고 복합 용도지구하고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그 목적들을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로 몇 개의 용도지구를 만들었죠? 9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진학지구, 개발지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9개인데 이 9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법률로 만든 9개의 용도지구를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 그래서 자, 입문과정 없이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을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법률로 만드는 용도지구의 종류 9개 이렇게 옵니다. 화재, 메모하십시오. 화재를 경과하는 화재 경고.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 경고. 자,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죠.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이렇게 오십시오.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그리고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화재 경고 특보 개복치.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천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같이 연습합니다. 같이. 자, 화면 집중하시고요. 뭐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이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청소년 요양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자, 2017년도에 6개, 7개 정도, 7개 정도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폐지된 용도지구 다수의 폐지된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할 수 있도록 만든 용도지구가 복합용도지구였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 이렇게 되죠. 취락지구. 그래서 어깨를 암기하시고 이 중에서 5개가 대통령령으로 시험이 됩니다. 5개. 5개 대통령령으로 시험이 되는데 경관지구, 방제지구, 경방, 보호지구, 경방보, 취계 이렇게 됩니다. 경방보치계 5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험됩니다. 경방보치계. 여러분 법률로 9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5개를 어떻게 본다고요? 경방보치계 이렇게 봅니다.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시험돼요. 그래서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가운데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시험되는 것은 5개. 어떻게 오죠? 책을 따라서 경방보치계 그렇게 와요. 외우고 자, 지금부터 이제 경방보치계. 경관지구는 3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자료로 같이 볼까요? 이제 같이 가보면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지구의 종류와 특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용도지구 분류 들어갑니다, 이제. 자, 경관지구부터 볼까요? 자, 경관지구의 세분입니다. 경관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리고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뭐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유지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유지, 형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 유지, 형성이 목적이고 또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제목 속에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외워도 돼요. 근데 특화경관지구는 별표하십시오. 특화경관지구는 별표를 좀 하시고 중요 표시하세요. 특화경관지구는 왜 중요하냐면은 주요 수계,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그죠? 영산강 수계 이런 거죠. 자, 주요 수계 수변이 뭐죠? 강가, 냇가, 그죠? 강 주변이죠. 자, 주요 수계 수변이나 그 다음에 물 밑줄 쭉 그십시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예를 들면 종묘, 조선 왕조 500년, 그죠? 네. 그 역대 임금들의 위패 신의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죠. 종묘, 제례악 등등, 그죠?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음악 등도 우리 학교 때 배웠죠. 네,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할 몫을 지하면은 특화 경관주거예요. 역사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 형성할 몫을 지하면은 특화 경관주가 됩니다. 서울의 뭐 종묘 주변이라든지, 그죠? 경복궁도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할 몫으로 만들면은 특화 경관지구. 이거하고 여러분이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될 게 보존지구 내려와요. 보존지구. 보존지구에 보면은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에 보면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있어요. 찾으셨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특화 경관지구를 앞으로 묶어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특화 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를 앞으로 묶어서 비교해서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그십시오. 자,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지금도 줄 것입니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 아니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첨성되는 건축물은 아니잖아, 그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이죠. 이렇게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이나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면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지정복지에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 하죠. 그래서 잘 비교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보호지구에서 꼭 체크해야 될 거,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경관지구는 특화 경관지구 비교해서 암기하도록 찍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 봅니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네,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가 있어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해요. 별표해 놓고.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여기서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입니까? 시가지입니까? 시가지죠.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시가지로 표현한 거죠. 이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부터 미줄 것입니다.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예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가 이렇게 됩니다. 네.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가 됩니다. 이때 시설 개선은 그 인문과정 할 때 제가 막 그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 그 고급 아파트촌을 예를 들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해운대 해수욕장 뒤쪽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태풍으로 그 바닷물이 도로를 넘쳐서 단지 안에까지 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이게 반복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파제를 약간 높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배수 펌프장이나 양수장 등을 건설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걸 이제 배수 퍼내야 되겠죠. 양수장 등을 건설하는 거죠. 이렇게 그 해운대 아파트, 그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그 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잖아. 이런 곳에서 이제 방파제를 보강하거나 시설 개선은 방파제 보강이죠. 예를 들면 방파제를 보강하거나 배수 펌프장을 건설하거나 이렇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한강으로 그 안양천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구로 쪽하고 광명 사이를 이제 안양으로부터 의왕 쪽에서 흘러와서 이제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옛날에는 1970년대 뭐 이렇게 치수 사업이 잘 안 된 경우에는 그 둑이 무너져서 안양천 제방이 무너지거나 넘쳐서 구로 쪽이 침수되는 피해를 가끔 입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 것은 뭐죠? 시설 개선이잖아요. 이렇게
구로 쪽에 건축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뭐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은 시설 개선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뭐 제방을 높이거나 방파제를 축조하거나 또 배수 펌프장 등을 건설해서 즉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고, 그다음에 자연방제지구는 이거예요. 자연방제지구는 제가 이쪽에 예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도라면은 여기가 포항이 되겠죠. 그리고 영일반이고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 이런 포항서부터 강릉까지 국도 7호선 타고 이렇게 달려보면은 동해안 아름다운 절경 해안가를 이제 옆에 끼고 달리게 되잖아요. 정말 멋있고 좋죠. 그런데 이런 동해안의 해수면이 지금 바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지금 반응 속도가 높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덩달아서 이제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이에요. 제가 얼핏 2019년인가 2019년도에 이거 연안 침식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예산이 한 5, 6조 정도, 5조 원, 6조 원 정도 편성된 것을 얼핏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이 삼면이 바다니까 5조, 6조 정도 든다면 예산으로 든다면은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 거예요. 이렇게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이 동해안 이런 해안가에다가 대규모적 신도시를 만들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동해바다 저 밑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 등이 밀려오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큰 파도로 해안 도시는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곳이라면 건축을 허용해야 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되겠죠. 이렇게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 등으로서 동그라미하십시오. 건축 제한, 건축을 못하게 해안가 급경사지, 해안가나 급경사지, 하천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 자, 이런 지역에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자연 방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에서 건축을 제한해서 자연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 방제지구. 이해가 되죠? 네. 두 가지 중요합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자연 방제지구,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체킹합니다. 네.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나머지는 참고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가 있고요. 두 개는 너무 중요해요. 별표 2개 하십시오. 진짜 자주 나와요. 자,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관,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자연 칠학지구에서 법상 자연 칠학지구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 녹관농자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법상 자연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연 칠학지구는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 별로 없죠. 전부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적이지만 녹지적은 도시계획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면 자연칠학지구. 그래서 법상 자연칠학지구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 녹관농자. 그래서 자연칠학지구 딱 보면은 녹관농자 기억나야 되죠. 녹관농자에서 칠학을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칠학지구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미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칠학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미칠 것이고.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집단칠학지구.
녹간 농장에서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 지락지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녹지 지역 안에 지정된 지락지구 이름이 뭐죠? 자연 지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된 지락지구 이름이 뭐죠? 집단 지락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3, 4월 강의할 때는 이런 부분은 살짝 체크하면서 간단히 읽어서 설명하고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네. 지금 잘해 두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5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교재 보십시오. 주거개발, 자료 보십시오.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5개가 있다고 해요. 그때 쉬워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기능과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문제는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무지하게 수험생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비법이에요. 그러면은 복합이 뭐죠? 이거예요. 여기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2 이상이죠. 복합이니까. 2 이상의 도시기능,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특정은 이거잖아요. 특별히 정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특별히 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에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이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에 항공산업, 여기에 군사기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없지만 특별히 정하는 군사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딱 묶어서 좀 별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알겠죠? 특정 읽어볼까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에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 외에 이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고 복합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줄 것죠.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용도지구 세분. 자, 법령상 용도지구를 배운 거죠. 법률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9개, 그 중에서 경방보충의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됐고,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용도지구들 쭉 배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봅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오셔가지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교재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자, 95페이지 펼쳐두시고, 잠깐만요. 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에요. 용도지구안의 행위 제한이죠.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구 안에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뭐죠?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은 곧 건축 제한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됐을 때 그 용도지구 안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등을 컨설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용도 지역 안에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용도 지구안에서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은 각 시군 도시군 계획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관할구역에 지정된 용도 지구안에서 건축 제한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조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조례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조례로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 시간에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고, 비교해서 외워야 됩니다. 용도 지구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용도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죠. 이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한 4개 정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4개를 콕 집어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건축제를 한다고 기억하시면 시험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맨 위에 봐요.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제한을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그렇죠.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입니다. 자,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뭐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줄 것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이게 원칙이 밑에다 원칙.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걸 95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95페이지 제일 위에 오른쪽에 봅니다. 팁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찾아볼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 올까요? 96페이지 옵니다. 96페이지 2번.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빌폐예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빌폐합니다.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자, 읽어볼까요? 고도지구에서는 밑줄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손 떼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동네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해요. 예를 들면은, 이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는 10층이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고도지구 지정을 고시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동네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10층으로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이 고도지구안에 대지를 사면은 이 결정고시는 10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는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시험 치는 거죠. 용도지구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도지구인 경우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4번의 취락지구 이럽니다. 4번의 취락지구 96페이지 4번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빌폐하시고, 1번 자연취락지구 미칠 거예요.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줄 것이십시오. 가로 안에 제일 끝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지령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교육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국토교육법,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이 법은 도시개발법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그때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은 자연철학지원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은 자연철학지원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이 이렇게 표에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를 외워야 하는 문제가 2020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2019년 동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표 중에서 출제 가능한 것 같은 7개, 8개를 뽑아서 살짝 같이 우리 문제를 풀면서 그때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뭘 외워야 되냐면은 자연철학지원에서의 건축자는 이 법,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걸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집단철학주입니다. 집단철학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철학증명 목적이기 때문에 집단철학주원에서의 건축자는 다음 비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건축자를 받게 됩니다. 집단철학지원에서의 건축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해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개특법.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자연철학지원에서의 건축자는 국토교육법 시행령에 의함, 집단철학지원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에 의함. 개특법이 뭐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5번 옵니다. 5번 별표하세요. 5번 별표하세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별표하시고요. 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주의하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자, 그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예요. 컬러로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쓰는 개발 계획 동그라미예요.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하고 개발 계획 동그라미였죠. 밑에다가 원칙.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그리고 개발 계획에 위반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 4개를 이제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철학지구는 이법 시행령, 집단철학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자를 받는다. 이 4개를 필기를 안 해도 가능하게 아까 여러분 교재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팁에서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적어놨잖아. 그죠?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교재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함.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함.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철학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철학주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까지 공부했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이제 기타 등등 세부적인 사항은 또 심화학습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줍니다. 넘겨서 98페이지 용도구역이죠.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될 용도구역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